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깊이 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주제는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시계를 보고 달력을 넘기며 시간을 측정하고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과연 시간은 시계의 초침이 새기는 균일한 흐름일 뿐일까요? 혹시 시간에도 색깔과 무게, 그리고 깊이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칼 융의 수제자이자 20세기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마리-루이즈 폰 프란츠는 시간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 정신의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는 원형적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녀의 깊이 있는 통찰을 따라 오늘 우리는 고대 문명이 시간을 어떻게 느끼고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깊고 흥미로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의 비밀을 향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 무의식의 깊은 층에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상대적이 되거나 때로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거의 같은 시기에 미시물리학계에서는 소립자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소위 시간의 화살을 결정하는 여력학제의 이 법칙이 이 미시의 세계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 이후 시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를 통해 우리는 시간이 매우 복잡하고 파악하기 어려운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에 따른 거시물리학에 시간의 화살이 있고 진화의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생물학적 시간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발견된 생체 시계에 기반한 생리학적 시간도 있으며 우리의 감정 상태나 신진대사율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주관적 시간도 존재합니다. 고전 물리학에서 시간을 끝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묘사했던 뉴턴의 개념은 일부 현대 물리학자들에 의해 시간이 크로논이라 불리는 궁극적인 최소 단위들로 이루어진 불연속적인 과정이라는 생각으로 대체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복잡한 문제들을 모두 파헤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목표는 오직 칼 융이 발견한 집단 무의식과 그 중심인 자기, 그리고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드러나는 시간의 특별한 측면들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집단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이 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텔레파시나 천리안, 동시성 현상과 같은 초심리학적 사건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의식은 시간에 묶여 있고 무의식은 시간을 초월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 인식이 기억 과정에 크게 의존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를 반증합니다. 기억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무의식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고대 문명의 점성술 체계 또한 집단 무의식, 즉 원형의 영역에도 어떤 형태의 시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시간 연구는 우리의 의식적인 시간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관점을 바꾸어 무의식 자체에 내재된 시간의 신비와 우리가 심리적 성좌라고 부르는 것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성좌라는 개념은 실제 분석 작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때로 환자의 문제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바로 지금 강력하게 활성화되어 있음을 압니다. 독일의 데무노 실러는 인간의 삶에는 운명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만큼 세상의 영혼과 더 가까워지는 특정한 순간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융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결정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그가 무한한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는가? 아닌가? 만약 우리가 이 삶에서 이미 무한한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본다면 우리의 욕망과 태도는 변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구현하는 본질적인 것 때문에만 가치가 있다. 만약 그것을 구현하지 못한다면 인생은 낭비된 것이다. 오늘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무한한 본질에 대해 조금 더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시간에 묶인 우리의 의식적인 삶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제 고대 문명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멀리 고대 멕시코의 아즈텍 문명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아즈텍인들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달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태양력으로 주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했던 것은 두 번째 달력, 바로 점수를 위한 달력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사주팔자와도 같이 개인이 태어난 날의 운세를 결정하고 특정 행동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날을 찾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점술 달력에서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저마다의 성질과 힘을 가진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동쪽은 생명과 풍요를, 북쪽은 메마름과 죽음을, 서쪽은 쇠퇴를, 남쪽은 중립적인 성질을 상징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불운한 날에 태어났다면 길한 날에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그 운명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스스로를 통제하고 수양함으로써 운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아즈텍인들에게는 시간과 소통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옥수수 알이나 콩을 던져 점을 치는 기술이었는데 이는 놀랍게도 동양의 주역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위대한 신화에 따르면 인류가 창조되는 순간 신들은 옥수수 알과 콩을 던지며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오, 옥수수여. 오, 콩이여. 오, 운명의 날이여. 오, 운명이여.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아즈텍인들에게 인간의 탄생 그 자체가 바로 우주가 던지는 하나의 신성한 점괘와 같았던 것입니다. 탄생의 순간은 여성적인 시간의 질과 남성적인 운명의 작용이 만나는 신성한 결혼이었습니다. 아즈텍의 우주관에서 시간은 영원하고 시간을 초월한 최고신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 최고신은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들은 각각 동서남북 4방향을 다스리는 신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4신의 등장과 함께 비로소 공간과 시간이 세상에 완전히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4신들은 서로 최고가 되어 태양이 되기를 원하며 싸우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우주의 균형은 깨졌습니다. 각각의 신이 지배하는 시기는 하나의 세계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아즈텍 신화에는 총 5개의 태양 시대가 있는데 첫 번째 시대는 호랑이에게 사람들이 잡아먹히며 멸망했고 두 번째 시대는 거대한 바람에 휩쓸려 사람들이 원숭이가 되며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4개의 움직임이라 불리는 5번째 태양의 시대로 지진과 기아로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아즈텍인들은 인간의 희생 제물을 통해 태양을 계속 움직이게 하고 종말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수많은 피해 제의는 바로 이러한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해석하자면 아즈텍 신화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해줍니다. 태초에 인간은 무의식 속신들의 움직임과 완전히 하나 되어 시간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착 생활을 하며 의식이 발달하기 시작하자 인간은 신들의 움직임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달력과 시간을 계산하는 행위는 바로 이 분리를 메우고 집단 무의식의 근본적인 리듬과 다시 연결되기 위한 시도였던 것입니다. 아즈텍의 그림 문서를 보면 신들이 등 뒤에 날들의 묶음이나
해들의 묶음을 짊어지고 있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이것은 시간이 스스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원형, 즉 신들의 역동적인 힘에 의해 운반된다는 놀라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시간은 신들의 행진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제 동양으로 눈을 돌려 중국의 주역에 담긴 시간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역의 64개는 각각 2개의 소성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8개의 소성계는 동서남북과 그 사이 방향, 즉 팔방과 연결됩니다. 중국 사상에는 선천도라 불리는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의 완벽한 균형 상태를 나타내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하늘과 땅, 불과 물과 같은 대립적인 힘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이것은 마치 아즈텍 신화에서 네 신이 싸우기 전에 고요한 균형 상태와도 같습니다. 이 선천도의 세계에는 내적인 움직임은 있지만 우리가 아는 역사적인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질서에 변화가 생깁니다. 후천도라 불리는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는데 이는 세상의 현상계, 즉 사계절의 순환 속에서 드러나는 시간의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후천도는 주나라의 문왕과 주공이 폭군에게 잡혀 죽음의 위협 속에서 고뇌하며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즉, 시간이라는 개념은 고통과 성찰 속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후천도에서는 모든 것이 순환하고 변화합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가을과 겨울이 뒤따릅니다. 바로 이 순환적 시간의 탄생입니다. 이는 아즈텍의 파괴적이고 급작스러운 시간관과는 달리 점진적이고 조화로운 변화를 특징으로 합니다. 아즈텍과 중국, 두 위대한 문명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시간의 탄생을 이야기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시간은 제가 원형적 인물들의 행진이라고 부르고 싶은 것, 즉 신성한 힘들의 움직임과 순서를 통해 태어나고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아즈텍인들은 이를 신들의 직선적인 투쟁으로 보았고 중국인들은 팔괘의 순환적인 춤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두 문화 모두에서 집단 무의식의 원형들은 시간적 질서와 움직임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을 창조합니다. 우리가 주역으로 점을 칠 때 우리는 바로 이 시간의 질적 측면과 접속하게 됩니다. 융은 주역점을 치는 행위를 세계의 시계를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우주적 성질이 무엇인지를 묻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고대 중국인들은 특정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필연적으로 그 순간의 고유한 성질을 공유한다고 믿었습니다. 시간은 텅 빈 프레임이 아니라 저마다의 질을 가진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융은 이를 더 깊이 파고들어 집단 무의식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하며 동시성 현상이 일어날 때 그것은 단순히 심리적 위기가 아니라 환경 자체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기층임이 증명된다고 말했습니다. 집단 무의식은 객관적인 사건들과 어떤 식으로든 일치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시간은 물리학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신성한 이미지들의 영원한 순환, 즉 원형들의 행진으로 구성됩니다. 이 원형들의 놀이에는 우리가 아직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자연 법칙이 존재합니다. 마치 연못 속의 물고기처럼 무작위로 헤엄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나타남과 사라짐, 활성화와 쇠퇴 뒤에는 수학적으로 파악 가능한 법칙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서양 문명의 뿌리가 된 메소포타미아와 그리스 로마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문 운세에서 흔히 보는 별자리 점성술은 바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양자리나 염소자리 같은 별자리의 상징들이 원래는 하늘이 아닌 땅에 있던 부족신들이나 자연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이 천체의 움직임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이 지상의 신들을 하늘의 별들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 속에서 법칙적인 질서를 발견하고 수학을 통해 그것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융은 말년에 숫자를 의식화된 질서의 원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놀라운 통찰은 고대인들이 숫자와 수학을 신성한 별들과 연관시켰는지를 심리학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즉, 바빌로니어인들은 별들의 움직임 속에서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집단 무의식 속신들, 즉 원형들의 움직임 속에서 법칙적인 질서의 존재를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동굴과 같으며 저 너머의 별들로 이루어진 영원한 세계, 즉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데아의 세계는 영원한 동시성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창조주는 이 완벽한 모델을 유한한 가시 세계에 그대로 옮길 수 없었기에 영원에 움직이는 이미지로서 이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시간이 생겨난 방식입니다. 고대인들은 우주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거대한 심리물리적 에너지가 존재하며 그것이 별들을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꼬리를 문 뱀, 우로보로스로 상징되는 태초의 창조적 세계 영혼처럼 말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카이로스라는 매우 중요한 시간의 신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크로노스가 시계처럼 흘러가는 양적인 시간을 의미한다면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 즉 결정적 순간, 절호의 기회를 의미합니다. 날개 달린 발을 가진 아름다운 청년으로 묘사되는 카이로스는 스쳐 지나갈 때 그의 머리카락을 붙잡아야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화 중에 갑자기 모두가 침묵하는 순간 고대 그리스인들은 헤르메스 신이 방을 지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 즉 신이 현현하는 성스러운 순간에 대한 감각입니다. 이처럼 고대인들에게 신들은 정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움직이고 활동하며 특정한 순간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부족은 떠오르는 태양 그 자체가 아니라 해가 떠오르는 바로 그 성스러운 순간을 숭배했습니다. 이는 원형의 가장 원초적인 현현이 신화적 이미지이기 이전에 상징적 행위와 순간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가 살펴본 모든 자료들은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킵니다. 시간이란 텅 빈 그릇이 아니라 원형들의 창조적인 흐름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의 흐름은 끝없이 반복되는 순환일까요? 아니면 시작과 끝이 있는 직선일까요? 인도 사상에서는 순환적 시간관이 지배적입니다. 중국에서는 순환적 관점과 함께 역사적 사건의 고유성을 중시하는 직선적 관점이 공존합니다. 서양에서는 유대 기독교 세계관의 영향으로 창조에서 종말에 이르는 직선적 시간관이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이 과정은 단순한 원이 아니라 나선형입니다. 나선은 원처럼 순환하는 동시에 직선처럼 앞으로 나아갑니다. 즉, 역사는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면서도 의식의 증가라는 비가역적인 요소를 통해 끊임없이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이 자신을 의식하기 위해 벌이는 거대한 실험이며 우리의 의식은 우주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동시성이라는 개념과 다시 마주칩니다. 동시성 현상은 영원하고 시간을 초월한 원형의 질서가 우리의 직선적 시간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과 땅의 신성한 결혼과도 같습니다. 융은 동시성 현상을 창조행위라고 불렀는데 이는 우주가 정해진 법칙에 따라 기계적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측 불가능하고 새로운 사건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남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의 자기 혹은 신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우주시계처럼 법칙적으로 움직이는 질서의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자의적인 행동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인격적인 신의 측면입니다. 융은 인격적인 신의 측면이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아닌 당신으로서 신을 마주할 때 비로소 미움과 사랑, 두려움과 경외심이 살아나고 우리의 전인격이 참여하는 드라마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신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어둠 속에서 빛이 나오고 창조주는 자신의 창조물을 의식하게 되며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우주 창조의 신성한 도구이며 오늘날 단순히 생각의 방식으로 추상화된 시간은 원래 자기 안의 창조적 흐름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환자의 깊은 원형적 꿈을 다룰 때 그것이 단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무한한 어떤 것을 가리키는 집단 무의식의 오랜 시간 질서와 관련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숨가쁘게 돌아가는 현대문화의 리듬을 우리 존재의 더 깊은 리듬에 맞추어야 합니다. 융은 임종을 얼마 앞두고 더 이상 주역점을 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동전이나 산가지를 던지기도 전에 이미 어떤 괴가 나올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삶의 깊은 리듬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그 흐름에 투명하게 동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관 또한 완전히 달라집니다. 역사의 표면은 경제적, 이념적 투쟁이 연속처럼 보이지만 그 기저에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 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일관된 원형들의 놀이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회고록에서 말한 개인이 싹트고 삶의 끝에 돌아가는 뿌리들의 네트워크, 리좀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자기는 시간이 완전히 멈추는 절대적인 고요의 한 점으로도 경험됩니다. 신의 이미지는 한편으로는 창조적인 우주적 사건의 흐름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영혼의 중심으로 나타납니다. 이 두 이미지는 역설을 이루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알 수 없는 실제에 대한 우리의 인간적인 이미지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이라는 거대한 강을 따라 긴 여행을 했습니다. 고대인들의 지혜를 통해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신들의 발걸음이며 우주의 춤이고 우리 영혼의 깊은 리듬이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몇 시인가? 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시간은 어떤지를 가지고 있는가? 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지혜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깊이 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주제는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시계를 보고 달력을 넘기며 시간을 측정하고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과연 시간은 시계의 초침이 새기는 균일한 흐름일 뿐일까요? 혹시 시간에도 색깔과 무게, 그리고 깊이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칼 융의 수제자이자 20세기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마리-루이즈 폰 프란츠는 시간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 정신의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는 원형적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녀의 깊이 있는 통찰을 따라 오늘 우리는 고대 문명이 시간을 어떻게 느끼고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깊고 흥미로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의 비밀을 향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 무의식의 깊은 층에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상대적이 되거나 때로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거의 같은 시기에 미시물리학계에서는 소립자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소위 시간의 화살을 결정하는 여력학제의 이 법칙이 이 미시의 세계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 이후 시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를 통해 우리는 시간이 매우 복잡하고 파악하기 어려운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에 따른 거시물리학에 시간의 화살이 있고 진화의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생물학적 시간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발견된 생체 시계에 기반한 생리학적 시간도 있으며 우리의 감정 상태나 신진대사율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주관적 시간도 존재합니다. 고전 물리학에서 시간을 끝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묘사했던 뉴턴의 개념은 일부 현대 물리학자들에 의해 시간이 크로논이라 불리는 궁극적인 최소 단위들로 이루어진 불연속적인 과정이라는 생각으로 대체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복잡한 문제들을 모두 파헤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목표는 오직 칼 융이 발견한 집단 무의식과 그 중심인 자기, 그리고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드러나는 시간의 특별한 측면들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집단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이 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텔레파시나 천리안, 동시성 현상과 같은 초심리학적 사건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의식은 시간에 묶여 있고 무의식은 시간을 초월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 인식이 기억 과정에 크게 의존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를 반증합니다. 기억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무의식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고대 문명의 점성술 체계 또한 집단 무의식, 즉 원형의 영역에도 어떤 형태의 시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시간 연구는 우리의 의식적인 시간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관점을 바꾸어 무의식 자체에 내재된 시간의 신비와 우리가 심리적 성좌라고 부르는 것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성좌라는 개념은 실제 분석 작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때로 환자의 문제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바로 지금 강력하게 활성화되어 있음을 압니다. 독일의 데무노 실러는 인간의 삶에는 운명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만큼 세상의 영혼과 더 가까워지는 특정한 순간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융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결정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그가 무한한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는가, 아닌가? 만약 우리가 이 삶에서 이미 무한한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본다면 우리의 욕망과 태도는 변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구현하는 본질적인 것 때문에만 가치가 있다. 만약 그것을 구현하지 못한다면 인생은 낭비된 것이다. 오늘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무한한 본질에 대해 조금 더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시간에 묶인 우리의 의식적인 삶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제 고대 문명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멀리 고대 멕시코의 아즈텍 문명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아즈텍인들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달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태양력으로 주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했던 것은 두 번째 달력, 바로 점수를 위한 달력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사주팔자와도 같이 개인이 태어난 날의 운세를 결정하고 특정 행동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날을 찾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점술 달력에서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저마다의 성질과 힘을 가진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동쪽은 생명과 풍요를, 북쪽은 메마름과 죽음을, 서쪽은 쇠퇴를, 남쪽은 중립적인 성질을 상징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불운한 날에 태어났다면 길한 날에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그 운명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스스로를 통제하고 수양함으로써 운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아즈텍인들에게는 시간과 소통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옥수수 알이나 콩을 던져 점을 치는 기술이었는데 이는 놀랍게도 동양의 주역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위대한 신화에 따르면 인류가 창조되는 순간 신들은 옥수수 알과 콩을 던지며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오, 옥수수여. 오, 콩이여. 오, 운명의 날이여. 오, 운명이여.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아즈텍인들에게 인간의 탄생 그 자체가 바로 우주가 던지는 하나의 신성한 점괘와 같았던 것입니다. 탄생의 순간은 여성적인 시간의 질과 남성적인 운명의 작용이 만나는 신성한 결혼이었습니다. 아즈텍의 우주관에서 시간은 영원하고 시간을 초월한 최고신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 최고신은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들은 각각 동서남북 4방향을 다스리는 신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4신의 등장과 함께 비로소 공간과 시간이 세상에 완전히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4신들은 서로 최고가 되어 태양이 되기를 원하며 싸우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우주의 균형은 깨졌습니다. 각각의 신이 지배하는 시기는 하나의 세계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아즈텍 신화에는 총 5개의 태양 시대가 있는데 첫 번째 시대는 호랑이에게 사람들이 잡아먹히며 멸망했고 두 번째 시대는 거대한 바람에 휩쓸려 사람들이 원숭이가 되며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4개의 움직임이라 불리는 5번째 태양의 시대로 지진과 기아로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아즈텍인들은 인간의 희생 제물을 통해 태양을 계속 움직이게 하고 종말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수많은 피의 제의는 바로 이러한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해석하자면 아즈텍 신화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해줍니다. 태초에 인간은 무의식 속신들의 움직임과 완전히 하나 되어 시간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착 생활을 하며 의식이 발달하기 시작하자 인간은 신들의 움직임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달력과 시간을 계산하는 행위는 바로 이 분리를 메우고 집단 무의식의 근본적인 리듬과 다시 연결되기 위한 시도였던 것입니다. 아즈텍의 그림 문서를 보면 신들이 등 뒤에 날들의 묶음이나 해들의 묶음을 짊어지고 있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이것은 시간이 스스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원형, 즉 신들의 역동적인 힘에 의해 운반된다는 놀라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시간은 신들의 행진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제 동양으로 눈을 돌려 중국의 주역에 담긴 시간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역의 64개는 각각 2개의 소성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8개의 소성계는 동서남북과 그 사이 방향, 즉 팔방과 연결됩니다. 중국 사상에는 선천도라 불리는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의 완벽한 균형 상태를 나타내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하늘과 땅, 불과 물과 같은 대립적인 힘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이것은 마치 아즈텍 신화에서 4신이 싸우기 전에 고요한 균형 상태와도 같습니다. 이 선천도의 세계에는 내적인 움직임은 있지만 우리가 아는 역사적인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질서에 변화가 생깁니다. 후천도라 불리는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는데 이는 세상의 현상계, 즉 사계절의 순환 속에서 드러나는 시간의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후천도는 주나라의 문왕과 주공이 폭군에게 잡혀 죽음의 위협 속에서 고뇌하며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즉, 시간이라는 개념은 고통과 성찰 속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후천도에서는 모든 것이 순환하고 변화합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가을과 겨울이 뒤따릅니다. 바로 이 순환적 시간의 탄생입니다. 이는 아즈텍의 파괴적이고 급작스러운 시간관과는 달리 점진적이고 조화로운 변화를 특징으로 합니다. 아즈텍과 중국, 두 위대한 문명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시간의 탄생을 이야기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시간은 제가 원형적 인물들의 행진이라고 부르고 싶은 것, 즉 신성한 힘들의 움직임과 순서를 통해 태어나고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아즈텍인들은 이를 신들의 직선적인 투쟁으로 보았고 중국인들은 팔괘의 순환적인 춤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두 문화 모두에서 집단 무의식의 원형들은 시간적 질서와 움직임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을 창조합니다. 우리가 주역으로 점을 칠 때 우리는 바로 이 시간의 질적 측면과 접속하게 됩니다. 융은 주역점을 치는 행위를 세계의 시계를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우주적 성질이 무엇인지를 묻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고대 중국인들은 특정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필연적으로 그 순간의 고유한 성질을 공유한다고 믿었습니다. 시간은 텅 빈 프레임이 아니라 저마다의 질을 가진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융은 이를 더 깊이 파고들어 집단 무의식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하며 동시성 현상이 일어날 때 그것은 단순히 심리적 위기가 아니라 환경 자체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기층임이 증명된다고 말했습니다. 집단 무의식은 객관적인 사건들과 어떤 식으로든 일치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시간은 물리학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신성한 이미지들의 영원한 순환, 즉 원형들의 행진으로 구성됩니다. 이 원형들의 놀이에는 우리가 아직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자연 법칙이 존재합니다. 마치 연못 속의 물고기처럼 무작위로 헤엄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나타남과 사라짐, 활성화와 쇠퇴 뒤에는 수학적으로 파악 가능한 법칙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서양 문명의 뿌리가 된 메소포타미아와 그리스 로마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문 운세에서 흔히 보는 별자리 점성술은 바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양자리나 염소자리 같은 별자리의 상징들이 원래는 하늘이 아닌 땅에 있던 부족신들이나 자연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이 천체의 움직임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이 지상의 신들을 하늘의 별들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 속에서 법칙적인 질서를 발견하고 수학을 통해 그것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융은 말년에 숫자를 의식화된 질서의 원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놀라운 통찰은 고대인들이 숫자와 수학을 신성한 별들과 연관시켰는지를 심리학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즉, 바빌로니어인들은 별들의 움직임 속에서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집단 무의식 속신들, 즉 원형들의 움직임 속에서 법칙적인 질서의 존재를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동굴과 같으며 저 너머의 별들로 이루어진 영원한 세계, 즉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데아의 세계는 영원한 동시성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창조주는 이 완벽한 모델을 유한한 가시 세계에 그대로 옮길 수 없었기에 영원에 움직이는 이미지로서 이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시간이 생겨난 방식입니다. 고대인들은 우주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거대한 심리물리적 에너지가 존재하며 그것이 별들을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꼬리를 문 뱀,
우로보로스로 상징되는 태초의 창조적 세계 영혼처럼 말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카이로스라는 매우 중요한 시간의 신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크로노스가 시계처럼 흘러가는 양적인 시간을 의미한다면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 즉 결정적 순간, 절호의 기회를 의미합니다. 날개 달린 발을 가진 아름다운 청년으로 묘사되는 카이로스는 스쳐 지나갈 때 그의 머리카락을 붙잡아야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화 중에 갑자기 모두가 침묵하는 순간 고대 그리스인들은 헤르메스 신이 방을 지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 즉 신이 현현하는 성스러운 순간에 대한 감각입니다. 이처럼 고대인들에게 신들은 정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움직이고 활동하며 특정한 순간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부족은 떠오르는 태양 그 자체가 아니라 해가 떠오르는 바로 그 성스러운 순간을 숭배했습니다. 이는 원형의 가장 원초적인 현현이 신화적 이미지이기 이전에 상징적 행위와 순간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가 살펴본 모든 자료들은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킵니다. 시간이란 텅 빈 그릇이 아니라 원형들의 창조적인 흐름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의 흐름은 끝없이 반복되는 순환일까요? 아니면 시작과 끝이 있는 직선일까요? 인도 사상에서는 순환적 시간관이 지배적입니다. 중국에서는 순환적 관점과 함께 역사적 사건의 고유성을 중시하는 직선적 관점이 공존합니다. 서양에서는 유대 기독교 세계관의 영향으로 창조에서 종말에 이르는 직선적 시간관이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이 과정은 단순한 원이 아니라 나선형입니다. 나선은 원처럼 순환하는 동시에 직선처럼 앞으로 나아갑니다. 즉, 역사는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면서도 의식의 증가라는 비가역적인 요소를 통해 끊임없이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이 자신을 의식하기 위해 벌이는 거대한 실험이며 우리의 의식은 우주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동시성이라는 개념과 다시 마주칩니다. 동시성 현상은 영원하고 시간을 초월한 원형의 질서가 우리의 직선적 시간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과 땅의 신성한 결혼과도 같습니다. 융은 동시성 현상을 창조행위라고 불렀는데 이는 우주가 정해진 법칙에 따라 기계적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측 불가능하고 새로운 사건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남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의 자기 혹은 신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우주시계처럼 법칙적으로 움직이는 질서의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자의적인 행동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인격적인 신의 측면입니다. 융은 인격적인 신의 측면이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아닌 당신으로서 신을 마주할 때 비로소 미움과 사랑, 두려움과 경외심이 살아나고 우리의 전인격이 참여하는 드라마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신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어둠 속에서 빛이 나오고 창조주는 자신의 창조물을 의식하게 되며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우주 창조의 신성한 도구이며 오늘날 단순히 생각의 방식으로 추상화된 시간은 원래 자기 안의 창조적 흐름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환자의 깊은 원형적 꿈을 다룰 때 그것이 단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무한한 어떤 것을 가리키는 집단 무의식의 오랜 시간 질서와 관련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숨가쁘게 돌아가는 현대문화의 리듬을 우리 존재의 더 깊은 리듬에 맞추어야 합니다. 융은 임종을 얼마 앞두고
더 이상 주역점을 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동전이나 산가지를 던지기도 전에 이미 어떤 괴가 나올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삶의 깊은 리듬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그 흐름에 투명하게 동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관 또한 완전히 달라집니다. 역사의 표면은 경제적, 이념적 투쟁이 연속처럼 보이지만 그 기저에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 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일관된 원형들의 놀이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회고록에서 말한 개인이 싹트고 삶의 끝에 돌아가는 뿌리들의 네트워크, 리좀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자기는 시간이 완전히 멈추는 절대적인 고요의 한 점으로도 경험됩니다. 신의 이미지는 한편으로는 창조적인 우주적 사건의 흐름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영혼의 중심으로 나타납니다. 이 두 이미지는 역설을 이루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알 수 없는 실제에 대한 우리의 인간적인 이미지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이라는 거대한 강을 따라 긴 여행을 했습니다. 고대인들의 지혜를 통해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신들의 발걸음이며 우주의 춤이고 우리 영혼의 깊은 리듬이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몇 시인가? 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시간은 어떤 질을 가지고 있는가? 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지혜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깊이 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주제는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시계를 보고 달력을 넘기며 시간을 측정하고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과연 시간은 시계의 초침이 새기는 균일한 흐름일 뿐일까요? 혹시 시간에도 색깔과 무게, 그리고 깊이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칼 융의 수제자이자 20세기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마리-루이즈 폰 프란츠는 시간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 정신의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는 원형적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녀의 깊이 있는 통찰을 따라 오늘 우리는 고대 문명이 시간을 어떻게 느끼고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깊고 흥미로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의 비밀을 향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 무의식의 깊은 층에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상대적이 되거나 때로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거의 같은 시기에 미시물리학계에서는 소립자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소위 시간의 화살을 결정하는 여력학제의 이 법칙이 이 미시의 세계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 이후 시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를 통해 우리는 시간이 매우 복잡하고 파악하기 어려운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에 따른 거시물리학에 시간의 화살이 있고 진화의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생물학적 시간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발견된 생체 시계에 기반한 생리학적 시간도 있으며 우리의 감정 상태나 신진대사율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주관적 시간도 존재합니다. 고전 물리학에서 시간을 끝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묘사했던 뉴턴의 개념은 일부 현대 물리학자들에 의해 시간이 크로논이라 불리는 궁극적인 최소 단위들로 이루어진 불연속적인 과정이라는 생각으로 대체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복잡한 문제들을 모두 파헤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목표는 오직 칼 융이 발견한 집단 무의식과 그 중심인 자기, 그리고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드러나는 시간의 특별한 측면들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집단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이 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텔레파시나 천리안, 동시성 현상과 같은 초심리학적 사건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의식은 시간에 묶여 있고 무의식은 시간을 초월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 인식이 기억 과정에 크게 의존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를 반증합니다. 기억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무의식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고대 문명의 점성술 체계 또한 집단 무의식, 즉 원형의 영역에도 어떤 형태의 시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시간 연구는 우리의 의식적인 시간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관점을 바꾸어 무의식 자체에 내재된 시간의 신비와 우리가 심리적 성좌라고 부르는 것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성좌라는 개념은 실제 분석 작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때로 환자의 문제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바로 지금 강력하게 활성화되어 있음을 압니다. 독일의 데무노 실러는 인간의 삶에는 운명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만큼 세상의 영혼과 더 가까워지는 특정한 순간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융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결정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그가 무한한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는가, 아닌가? 만약 우리가 이 삶에서 이미 무한한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본다면 우리의 욕망과 태도는 변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구현하는 본질적인 것 때문에만 가치가 있다. 만약 그것을 구현하지 못한다면 인생은 낭비된 것이다. 오늘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무한한 본질에 대해 조금 더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시간에 묶인 우리의 의식적인 삶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제 고대 문명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멀리 고대 멕시코의 아즈텍 문명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아즈텍인들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달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태양력으로 주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했던 것은 두 번째 달력, 바로 점수를 위한 달력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사주팔자와도 같이 개인이 태어난 날의 운세를 결정하고 특정 행동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날을 찾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점술 달력에서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저마다의 성질과 힘을 가진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동쪽은 생명과 풍요를, 북쪽은 메마름과 죽음을, 서쪽은 쇠퇴를, 남쪽은 중립적인 성질을 상징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불운한 날에 태어났다면 길한 날에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그 운명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스스로를 통제하고 수양함으로써 운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아즈텍인들에게는 시간과 소통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옥수수 알이나 콩을 던져 점을 치는 기술이었는데 이는 놀랍게도 동양의 주역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위대한 신화에 따르면 인류가 창조되는 순간 신들은 옥수수 알과 콩을 던지며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오, 옥수수여. 오, 콩이여. 오, 운명의 날이여. 오, 운명이여.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아즈텍인들에게 인간의 탄생 그 자체가 바로 우주가 던지는 하나의 신성한 점괘와 같았던 것입니다. 탄생의 순간은 여성적인 시간의 질과 남성적인 운명의 작용이 만나는 신성한 결혼이었습니다. 아즈텍의 우주관에서
시간은 영원하고 시간을 초월한 최고신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 최고신은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들은 각각 동서남북 4방향을 다스리는 신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4신의 등장과 함께 비로소 공간과 시간이 세상에 완전히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4신들은 서로 최고가 되어 태양이 되기를 원하며 싸우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우주의 균형은 깨졌습니다. 각각의 신이 지배하는 시기는 하나의 세계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아즈텍 신화에는 총 5개의 태양 시대가 있는데 첫 번째 시대는 호랑이에게 사람들이 잡아먹히며 멸망했고 두 번째 시대는 거대한 바람에 휩쓸려 사람들이 원숭이가 되며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4개의 움직임이라 불리는 5번째 태양의 시대로 지진과 기아로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아즈텍인들은 인간의 희생 제물을 통해 태양을 계속 움직이게 하고 종말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수많은 피해 제의는 바로 이러한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해석하자면 아즈텍 신화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해줍니다. 태초에 인간은 무의식 속신들의 움직임과 완전히 하나 되어 시간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착 생활을 하며 의식이 발달하기 시작하자 인간은 신들의 움직임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달력과 시간을 계산하는 행위는 바로 이 분리를 메우고 집단 무의식의 근본적인 리듬과 다시 연결되기 위한 시도였던 것입니다. 아즈텍의 그림 문서를 보면 신들이 등 뒤에 날들의 묶음이나 해들의 묶음을 짊어지고 있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이것은 시간이 스스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원형, 즉 신들의 역동적인 힘에 의해 운반된다는 놀라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시간은 신들의 행진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제 동양으로 눈을 돌려 중국의 주역에 담긴 시간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역의 64개는 각각 2개의 소성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8개의 소성계는 동서남북과 그 사이 방향, 즉 8방과 연결됩니다. 중국 사상에는 선천도라 불리는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의 완벽한 균형 상태를 나타내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하늘과 땅, 불과 물과 같은 대립적인 힘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이것은 마치 아즈텍 신화에서 4신이 싸우기 전에 고요한 균형 상태와도 같습니다. 이 선천도의 세계에는 내적인 움직임은 있지만 우리가 아는 역사적인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질서에 변화가 생깁니다. 후천도라 불리는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는데 이는 세상의 현상계, 즉 사계절의 순환 속에서 드러나는 시간의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후천도는 주나라의 문왕과 주공이 폭군에게 잡혀 죽음의 위협 속에서 고뇌하며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즉, 시간이라는 개념은 고통과 성찰 속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후천도에서는 모든 것이 순환하고 변화합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가을과 겨울이 뒤따릅니다. 바로 이 순환적 시간의 탄생입니다. 이는 아즈텍의 파괴적이고 급작스러운 시간관과는 달리 점진적이고 조화로운 변화를 특징으로 합니다. 아즈텍과 중국, 두 위대한 문명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시간의 탄생을 이야기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시간은 제가 원형적 인물들의 행진이라고 부르고 싶은 것, 즉 신성한 힘들의 움직임과 순서를 통해 태어나고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아즈텍인들은 이를 신들의 직선적인 투쟁으로 보았고 중국인들은 팔괘의 순환적인 춤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두 문화 모두에서 집단 무의식의 원형들은 시간적 질서와 움직임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을 창조합니다. 우리가 주역으로 점을 칠 때 우리는 바로 이 시간의 질적 측면과 접속하게 됩니다. 융은 주역점을 치는 행위를
세계의 시계를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우주적 성질이 무엇인지를 묻는 행위라는 것입니다.